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은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요. 올해 박 의원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방산 관련 이슈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게 되죠. 무기 플랫폼도 생각해볼 수가 있고, 또 무기 플랫폼에 들어가는 항전장비나 유도무기 체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태상호 기자님이 너무도 전문가로 잘 알고 계시는 소화기류나 이런 지상에 있는 무기 체계들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앞으로 이 2025년이 원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무기 체계, 거기에다가 종합적인 완성 플랫폼으로 나누어 보고, 그런다면은 뭐냐, 가장 은밀하고 전략적인 무기 체계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바로 잠수함이다. 잠수함에서 상당한 이슈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 잠수함 관련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에 두드러지게 떠오르는 잠수함 관련 뉴스 중에 하나가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계획이거든요. 캐나다가 핵잠수함이 아니라 디젤 잠수함, 재래식 잠수함으로 지금 8척에서 12척 정도를 도입한다. 공개적으로 발표가 됐고, 이게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뭐 60조 되게 네.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 잠수함 좀 만들어라고 하는 국가들이 다들 캐나다의 이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저도 만약에 캐나다가 우리 잠수함을 산다, 제가 메이플 시럽을 많이 먹을 생각이 좀 있거든요. 메이플 시럽 맛있지만 비싸서 손을 못 대는데, 이 정도는 뭐. 캐나다가 왜 잠수함을 이렇게 많이 도입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들이 이 후보 국가에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캐나다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날로 먹냐? 자기들의 그 방위 국방 네.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죠. 뭐 캐나다가 그나마 갖고 있는 게 공군력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차기 대체기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계속 미루거나 또는 드롭되면서 상당히 연기돼 있고, 물론 이제 선정은 했습니다만, F-35로 선정했습니다만, 그것이 도입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뭐 해상 쪽은 정말 오래된 수중 무기체계, 수상 무기체계들 모두 다 너무 오래된 노후 장비들입니다. 이것들을 빨리 니네들을 갈아라. 근데 갈아라. 어떻게 됐습니까? 럼프형이 이제 됐죠. 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여러 나라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캐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건을 걸었죠. 그렇지만은 핵 추진 잠수함은 안 돼. 라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캐나다의 요구사항에 아주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는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할 거다. 그 다음에 3,000톤급이다. 그리고 적어도 3달 이상, 3개월 이상 작전 가능해야 된다. 수중에서.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잠수함은 현존, 수중에 있는 잠수함으로서는 딱 2가지 종류밖에 없다. 네. 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때 한번 밀떡에서 제가 한일전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많은 국가들이 탐을 내죠. 그 이유가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게는 12척이고요.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까지 다 먹어야 되니까 규모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우리의 정말 적수가 될 프랑스까지 도전을 하고 있고요. 일본 당연히 도전을 했습니다만, 일본은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공식적인 드롭은 안 했어요. 이거 분명히 밀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일본 언론에서 포기를 이야기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견된 수순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성능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가 생산 능력입니다. 건조 능력. 지금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을 대기 위해서 건조해내는 것도 1년에 한 척씩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간신히 되고 있는데, 캐나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일본 언론 보도가 거의 100%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포기해라고는 안 했지만, 돌아가는 정황상 우리는 못하겠네 라는 게 이제 일본의 내부적인 결론. 근데 공식적인 발표하면 좀 자존심 상하고 이러니까 다만 얘기하지 않을 뿐이다. 저도 캐나다에, 그러니까 우리가 잠수함이 필요해라고 조건을 막 얘기했을 때 저는 떠오르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해상 무기 체계 중에 잠수함은 특히 사고 나면 이거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는 게 필요하고, 저는 그 안정성이 실제로 운영되느냐 아니냐
라는 거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거 있어 했을 때, 자, 우리 진짜 좋은 건데 아직 안 만들었어. 니네가 돈을 대주면 우리가 입찰 받아서 만들어 줄게 하면은 이거 진짜 위험한 거. 특히 잠수함은 진짜 위험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바닷속에 다니고 있는 잠수함 중에 필요한 걸 고를 텐데 저는 그러면 첫 번째 장보고급, 두 번째 일본의 타이게이급 정도밖에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2025년 올해 한국이 장보고 3 배치 2를 진수할 예정이다. 아, 그건 당연하고요.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후보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장보고 3 배치 2를 기반으로 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 디젤 잠수함을 우리는 제안을 할 거고요. 참고로 독일은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에서 아주 강력하게 밀고 있는 212 CD, 그것도 CD의 플러스라고 할 수 있는 212 CD 2급을 아마 제안을 할 것 같고요. 또 설명드리면 더 강력한 프랑스 나발그룹의 네. 정말로 강력한 블랙소드 바라쿠다급을 제안할 것 같아서 이 3파전을 하고 저는 봅니다. 예. 사실 뭐 스웨덴은 원래 잠수함을 좀 만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한동안 유럽의 그 방위산업체가 망하면서 또 기반이 없어지면서 안 했었는데 이제 다시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브사가 사브 코쿤스 회사를 다시 구성을 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옛날이에요. 너무 먼 얘기고 그때의 화려함은 지금은 없다. 또 스페인은 아예 망조가 들었잖아요. 스페인의 나반티아 회사에서 만든 그 S80 시리즈 진수를 2005년에 했는데 취역을 2023년에 했어요. 엄청난 시간 동안 문제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그때 아이가 태어났으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취역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벌써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얘기하기 이전에 3파전이 되겠다는 거는 그림이 그려지죠.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미국이랑 캐나다 국경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군도 캐나다군을 보거나 이렇게 할 텐데 미군 내부에서는 이 캐나다군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건 어떤가요? 캐나다 군에 대한 이미지는 자체는 그렇게 낮지 않아요. 수준은 예.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미군이 파병을 가면 캐나다군이 함께. 거의 뭐 파병을 오는 소수의 병력이라도 사실은 그들도 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없는 그 자원에서 탱크도 뽑아가지고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에 갖다 박을 정도로 미국에는 정성을 다해 왔고요. 또 캐나다 군들이 소수지만 정예가 많습니다. 직업 정신도 투철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미국에서 캐나다군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디지털 패턴을 미군한테 넘겨준 원조 국가예요. 먼저 써보고 카펫을 보고서 이제 해병대가 자신들의 위장복인 마펫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군에 대한 위상은 낮은 단계는 아닙니다. 그 나름 한 성격하고 한 수준이 있는 그런 국가로 보고 있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쟤네는 국토 방위에서 하는 건 뭔가? 미국이 다 지켜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하죠. 특히 공군하고 해군에서.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겹방살이하고 있구나. 해외 가면은 옆에 와서 뭔가 좀 곁들여주는 건 하는 거예요. 네.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범죄자를 체포하고 있을 때 막 힘들게 체포를 하고 있으면 누군가 수갑을 들고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봄바당, 그러니까 본토에 가면 우리가 경찰서 다 차리고서 순찰 다 두는데 쟤네들은 내서에서 앉아가지고 도넛 먹고 있어. 커피랑 도넛 먹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은 캐나다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눈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 뭐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우리가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서서 우리가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요? 캐나다는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요. 캐나다는 빠르면 2026년에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잠수함을 운영할 수 있으려면은 2033년, 더 빠르면 2032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건을 달았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잠수함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상당히 열세입니다. 독일의 212CD 2급은 지금 현재 페이퍼만 있는, 물론 그렇죠. 이제 212CD급이 있는데 212CD급의 플러스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어요. 프랑스의 블랙소드 바라쿠다는 당연히 없죠. 다만 프랑스가 블랙소드 바라쿠다급이 유리한 것 중에 하나는 네덜란드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승리했어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의 4개 잠수함이 그대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프랑스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력하다고 보고 유럽의 장점은 유럽이 지금 선도하고 있는 잠수함에 대한 요소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거의 다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이 원년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잘만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단순히 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뭐 전망하거나 또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이걸 토대로 이제 제가 볼 때는 2030년대에 잘만 하면 유럽에 있는 모든 잠수함 사업에서 다 승리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 그 기회의 원년이 바로 2025년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물론이고 남아메리카와 아시아의 국가들 중에 잠수함을 도입한 국가들이 대개 90년대에 많이 도입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때 디젤 잠수함은 거의 209급이 쓸어갔어요. 거의 한 100척 가까이 수출한 것 같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9척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게 교체할 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대, 2030년대. 그렇습니다. 근데 독일 잠수함은 이제 한물 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물 갔다기보다는 종주국을 우리가 따라잡았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네. 그렇게는 합니다만 네. 이게 너무 이제 국뽕 측면에서 보면 독일의 기술력,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 요소 기술들 이런 것들을 너무 등한시하는 거고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디젤 기관을 움직이는 재래식 잠수함에서 가장 원자력 잠수함에 비해서 열세가 뭘까요? 자막 능력이겠죠. 그렇죠. 네. 자막 능력과 속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양에서의 작전을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추진기관이 바뀐다면 어떻습니까? 원자력 잠수함과 차이가 거의 없게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재래식 잠수함인 것을 도입하겠죠. 바로 그 점에 방점이 있는 거죠. 그럼 올해 도입되는 우리나라 장보고 3 배치 2급은 한 어느 정도가 좀 향상이 됐나요? 뭐 엄청난 향상을 이루었죠. 수직 발사관도 4개가 덜은 10개가 됐고 추진기관의 능력은 그대로입니다만은 향후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끔 조치가 됐고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게 말구평 소나. 이게 또 상당히 적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전 소나는 함소 부분에 있어서 정면을 바라볼 수 있다면 말구평 소나는 이렇게 말굽처럼 생겨서 측면도 감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측면에는 프랭커레이 소나가 당연히 있죠. 있습니다만은 말급형 소나가 정면에서의 그 부족한 부분 또는 취약 부분을 당연히 보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말급형 소나를 도입할 수 있는 또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개발을 했고 거기에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잠수함은 무조건 은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은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복합형 프로펠러. CFRP라고 하죠. 이 복합형 프로펠러, 정확하게 말하면 탄소 섬유 프로펠러죠.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독일 그리고 프랑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갖고는 있는데 아직 실용화되기에는 조금 멀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도 가졌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HD 현대중공업에서 개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속도는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장거리 타격 능력도 발전되지 않았나요? 그것은 플랫폼에만 제가 국한했습니다만은 탑재된 장거리 화력들은 우리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수직 발사관에서 그렇죠. 발사되는 뭐 탄도미사일 유럽 국가가 원한다면 창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국산화가 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산화가 상당히 됐습니다. 전투 시스템까지 이제는 우리의 전투 시스템을 그대로 장착을 하고 있고 탑재를 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개발과 발전은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장보급급 4라고 그렇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장보급 4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계획됐고 이것이 실행되는 것은 사실은 28년부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요소 기술들을 개발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2025년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이 거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거죠. 장보고 4. 저도 예전에 방사청에 갔을 때 장보고 3까지는 데이터나 도표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장보고 4에 대한 얘기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장보고 4는 그러면 기존 잠수함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흔히들 장보고 4는 장보고 3보다 더 대형의 원자력 잠수함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용어하는 얘기고요. 럼프형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네, 따라서 네. 장보고 3 배치 3가 뭘로 결정되는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배치 3는 우리가 원자력 추진으로 갈 거냐, 재래식 4,000톤급의 재래식 추진으로 갈 거냐를 투트랙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장보고 4는 바로 장보고 2를 대체하는 겁니다. 아, 뭐 혹자들은 장보고 1을 대체하는 거냐라고 해야지만 장보고 1은 장보고 3로 대체하는 거고 장보고 2를 장보고 4로 대체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보고 4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전 세계 잠수함 보유국 40개국이 있거든요. 이 40개국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3,000톤급 너무 커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 많은 국가들은 연안을 커버하는 그런 잠수함이에요. 그리고 수심이 낮은. 예를 들면 폴란드가 요구하는 것들은 발트해 작전을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발트해 아시듯 수심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럼 거기에 유리한 잠수함은 가장 커봐야 2,000톤급이다. 클 필요 없죠. 네. 네, 그래서 장보고 4는 2,000톤급의 잠수함을 개발하는 데 특화돼 있습니다. 아, 오히려 더 작게. 그렇죠. 네. 그거는 상당히 오래전에 벌써 선정을 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잠수함의 최신 기술들을 거기에 영혼을 담아 넣을 네. 거예요. 근데 압축해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가 만약에 된다면 이제 유럽 시장 휩쓰는 거는 아하. 문제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면 티센크루프는 엘리베이터만 만들어야 되겠네요. 잠수함 못하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너무 재밌죠. 네, 뭐 포기해라. 엘리베이터는 인정. 네. 그러니까 니들 포기해라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 굉장히 재미나다고 봐요. 왜냐하면 캐나다의 지정학적 위치와 네. 캐나다의 언어적 특성을 보면 네. 잠수함 후보들 중에 가장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대한민국의 잠수함과 프랑스 잠수함이잖아요. 그렇죠. 캐나다를 보면 영어권이 있고 프랑스권이 그렇죠. 있어요. 퀘벡은 프랑스어권. 프랑스. 네. 그렇죠. 그런데 캐나다는 미국하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관계잖아요. 네. 사실 미 해군도 자신들의 해군 전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2016년 이후에 제대로 된 순양함을 새로 건조한 게 없어요. 못 만들었죠. 그래서 요새 네.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선박 건조 능력이 있는, 특히 군함 건조 능력이 있는 동맹 국가 같이 군함을 건조하자라는 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그래서 이번에 잠수함 사업에서 기술적인 요소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하고 네.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이름 또 나오네. 트럼프를 좀 아. 네, 자주 만나서 네, 네. 미국하고 캐나다를 같이 한 번에 엮는 걸로 어허. 가면 그렇게 되면 좀 더 네.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올 수 있지 않나. 게다가 지금 예산이 60조 아하. 원이잖아요. 네. 게다가 이렇게 많은 잠수함을 급속히 전력화시키려면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또 대한민국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지상 교육센터를 잘 짓고 그 프로그램이 잘 돼 있으니까 이런 장점들을 잘 하면 어느 정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캐나다의 요구 조건 중에서 두 가지가 다른 그 독일과 프랑스로 대변되는 유럽의 강국들을 제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3개월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라는데 지금 제한하고 있는 잠수함으로서는 다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그 3개월까지는 그렇죠. 무리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리튬이온 전지 당연히 쓰여지죠. 그렇지만은 리튬이온 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AIP 기관을 같이 탑재를 해야 그 정도 그렇죠. 3개월 이상이 네. 되는데 AIP가 뭔가요? 공기 불요 추진 체계라고 네. 우리나라 말로는 합니다. 그러니까 수중에서 아주 저속으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근데 이제 그런 유명세를 탄 AIP 기관들은 지금 누구나 다 만들고 있고 스웨덴에서 그래서 엄청나게 날렸죠. 스텔링 AIP 그렇죠. 기관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 좀 떨고 있고 또 하나는 수중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잠수함이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유럽은 지금 내놓을 잠수함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긴 한데 여기에 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전고체 배터리. 예. 네. 리튬 이온 전지보다 2배의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배터리 또 강국이지 않습니까? 자, 만약 2배를 산술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AIP 기관 플러스 리튬 이온 전지로 장보고 3 배치 2나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배치 3는 전부 다 3개월 이상 작전이 가능해요. 지금 수중 재래식 잠수함으로 가장 수중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기록은 안창호급이 갖고 있어요. 배치 1 17일이죠. 그것도 안창호급이 17일 동안 연료전지를 다 써가지고 부상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남았어요. 그렇지만은 요구 조건이 17일이었기 때문에 그 실험 요구 조건이 네. 그래서 17일 됐어? 그래서 부당한 거예요. 사실은 더 오랫동안 있을 수 있고 예컨대 3개월 동안 작전을 하는 것 이상으로 전고체 배터리로 바뀐다면은 더 오랫동안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론상으로.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충전도 되게 빠르다고 하던데요. 충전 빠르죠. 충전도 보통 거의 2배, 리튬이온 배터리의 2배 정도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장 앞서서 지금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될 바로 전 단계에 있는 게 바로 어디다?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209급 잠수함 도입할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고 이제 했던 게 진짜 멀지 않고 진짜 한 세대 전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유럽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심지어 일정 부분은 우위에 있다라는 지점은 우리가 진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그 자주 국방을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 전고체 배터리 플러스 그다음에 펌프젯으로 움직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 복합제 프로펠러로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것도 기술력이 다 돼 있고요. 이런 정도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이라면은 원자력 잠수함 못지 않습니다. 2,500톤급의 이런 잠수함을 우리는 장보고 4로서 구현을 할 거고 그 이전에 폴란드와 기타 유럽 국가에 제안을 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025년 되면 이런 제반 기술들이 성공할 거냐 아닐 거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2025년이 잠수함의 원년이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전망은 굉장히 또 밝다. 이렇게 봐지죠. 왜냐하면 캐나다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잠수함이 대한민국 거인 데다가 앞으로 기반 기술이 돼서 업그레이드 할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코리아밖에 대안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네, 이것으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과 저는 좀 더 관심이 있었던 장보고 4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관련된 뉴스가 더 있다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